안녕하세요. 2020년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출제 문제의 함정을 찾아를 함께할 김수원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 같이 볼 것은 그동안 나왔던 시험 문제 중에서 또한 보기 내용 중에서 틀린 보기 내용이 있는데요. 어디 부분이 틀렸고 또한 그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지만 올바른 표현이 되는가를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1장 금융시장의 이해 부분을 살펴보실 텐데요. 변액보험은 1장부터 4장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 분량이 1장하고 3장 부분이 많기 때문에 1장을 파트 1, 2로 그리고 3장을 파트 1, 2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인 1장 금융시장의 이해 파트 1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직접금융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에는 은행이 해당된다. 이게 나와 있는데요. 금융이 뭔가요? 금융은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자금을 융통시키는 것을 금융이라고 합니다. 금융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직접금융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간접금융이 있는데요. 직접금융이란 무엇이냐면은 자금을 있는 사람과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바로 융통시켜 주는 것. 그래서 주선이라고 합니다. 이에서 직접금융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은 뭐가 있죠? 맞습니다. 증권회사가 있습니다. 증권회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간접금융은 뭘까요? 자금을 받아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중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금융기관이 여기 나와 있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기억을 하실 때에 위에 증권회사는 주선이라는 개념도 이해하시고 밑에 은행은 중개라는 개념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은행이 아니라 간접금융이기 때문에 간접금융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에는 은행이 맞고 만약에 이 부분이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수정할 수 있겠죠? 바로 증권회사가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 바른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이 조직화되고 효율적으로 발달하게 되면 거래 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거래 비용 뭘까요?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 이 둘이 서로 간에 누가 필요하고 또한 자금이 어디에 있고 또한 이런 탐색하기 위해서 비용이 또 발생하게 되죠. 뭐 탐색 비용. 그리고 이 회사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내 돈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들을 바로 정보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용들을 합쳐가지고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금융시장이 조직화되고 효율적으로 발달하게 되면 이 비용들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을 확인해 보면요. 증가한다가 아니라 바로 감소한다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쉽죠? 자,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3번. 양도성 예금증서, 통화안정증권은 장기금융시장 상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장기금융시장, 금융시장의 구분을 짓기 위해서는 보통 만기 1년을 기점으로 1년 미만인 시장을 단기 시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인 시장을 장기 금융시장이라고 합니다. 요 1년 기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무엇을 물어보고 있냐면은 요 단기든 장기든 바로 금융상품의 종류, 해당되는 금융상품의 종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단기에 해당되는 금융상품은 꽤 숫자가 많습니다. 콜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통화안정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 표지어음 등등이 있고요. 요 장기 금융시장 상품은 크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요 장기 금융시장 상품을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어떻게 외우냐면요. 장시는 채식주의자. 자, 뭐 약간 조금 이렇게 암기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데요. 장시는 바로 장기 금융시장을 의미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채자가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 그리고 여기에 주자가 바로 주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자가 바로 유동화 증권입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 그래서 해당되는 보기의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효율적으로 암기하기 위해서는 장기 금융시장 요 세 가지를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죠? 채권. 두 번째가 주식.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가 자산 유동화 증권. 요 세 가지가 장기 금융시장이다. 나머지는 어디에 해당된다? 바로 단기 금융시장에 해당된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옳은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요. 장기 금융시장이 아니라 바로 단기 금융시장 상품이 된다. 무엇이? 양도성 예금증서라든지 통화안정증권이라든지 표지어음이라든지 기업어음이라든지 콜이라든지 등등이 나오면 무엇이다? 단기 금융시장 상품이다. 이렇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4번. 단기 금융시장은 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리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단기 금융시장은 금융상품의 보통 만기 1년 미만입니다. 그래서 만기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금리라는 거는 만기가 길면 길수록 그 변동폭이 크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금융상품은 가격 변동폭이 크지가 않고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작다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또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겠죠. 장기 금융시장 상품은 단기 금융시장 상품보다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어떨까요? 맞습니다. 크게 되는 것이죠. 해당되는 보기의 내용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섞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5번,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는 통화안정증권을 어디에서 발행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어디에서? 한국은행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통화량을 조정하기 위해. 여기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왜 이 내용을 적었냐면요. 이 해당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도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이런 맞는 지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안정증권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어디에서? 한국은행에서. 무엇을 위해서?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발행하고 있다. 같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6번. 통화안정증권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하며 개인의 거래는 제한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앞서서 나온 내용이죠. 한국은행에서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은 개인 거래가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요.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인도 대상으로 하여 발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문제, 독립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상품들 가운데에서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또는 맞는 것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답이 되는 경우가 바로 전에 나왔던 내용과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금융기관은 물론 일반인도 대상으로 하여 발행하고 있다. 또 다르게 또 말을 조금 바꾸게 되면 통화안정증권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는 발행하지 않는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꼼꼼히 암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7번. 금리 인상은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게 나와 있는데요. 자, 금리 인상입니다. 이제부터 금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대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겠죠? 맞습니다. 금리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금의 공급자가 많은 경우에는 금리는 어떻게 되게 되겠죠? 당연히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리가 낮아지게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도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비용도 줄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많이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대출이 또 너무나도 심해지게 되면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그 비용을 더 많아지게 해서 기업 투자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요. 투자를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심리를 위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기업이 만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에 대한 이율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너무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투자를 조금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 이 표현이 또한 쓰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내림으로 인해서 기업의 투자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여기에 대한 상관관계를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번 기획재정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별표 하나 딱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금리인데요. 금리는 어디에서 결정을 할까요? 바로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예전에는 매 월마다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은 연 8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 8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되는 목표는 물가 안정 목표제입니다. 그래서 금리라는 부분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해당되는 내용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금리는 어디에서 결정을 하느냐? 바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정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연 8회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금리를 결정하는데 최우선되는 목표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는 물가 안정 목표제이다.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금리에 대한 단독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중 금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지문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연 8회가 아니라 연 12회, 연 1회 이런 식으로 또 오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기획재정부 자주 나오지만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어디다? 바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무엇을?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9번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분기별 1회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게 나와 있는데요. 자주 나오는 또한 오답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분기별 1회가 아니라 바로 연 몇 회? 8회. 요거 암기 중요합니다. 연 8회 기준금리를 어디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최우선되는 목표가 무엇이다? 물가 안정 목표제이다. 연관돼 가지고 쭉쭉 외우시면 됩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면 분기별 1회가 아니라 연 8회 기억하시면 됩니다. 10번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금리이다. 이게 나와 있는데요.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느냐를 따라 가지고 명목금리냐 실질금리냐로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공식인데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죠. 명목금리 빼기 물가 상승률. 이 공식에서 나와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 실질금리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금리이다. 요거를 같이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위에서 뭐라고 했나요? 명목금리가 바로 실질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금리이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뀌어된 겁니다. 그 때문에 위에는 내용을 올바르게 곤치게 되면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금리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한 가지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아까 이제 공식에서 실질금리가 바로 명목금리 빼기 물가상승률이라고 했는데 명목금리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많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마이너스 금리도 가능하다. 이 부분도 같이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가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바로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가 가능하다. 같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11번입니다. 표면금리가 동일한 금융상품은 실효금리도 동일하다 나와 있는데요. 표면금리는 말 그대로 겉으로 나와 있는 금리고요. 실효금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계산된 금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리라든지 단리라든지 이런 이자 계산법 이런 경우들이 합쳐지면 실효금리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면금리가 동일한 상품일지라도 실효금리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가 바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실효금리도 동일하다가 아니라 실효금리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금융상품에 대해서 금리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명목금리든 뭐 이런 금리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실효금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아시겠죠? 요 해당되는 내용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함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12번.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매수, 증권의 발행, 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투자 중개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해당되는 내용은 이렇게 가로를 넣는 문제. 아니면 표를 주고 요 내용을 넣고 다음 중 금융투자업에 대해서 해당되는 기능은 무엇인가? 이렇게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6가지 기능 중에서 요 투자 중개업하고 또한 투자 매매업 요 2가지의 개념을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암기법을 말씀을 드리면 요 투자 중개업은 자기의 계산이 아니라 바로 타인의 계산입니다. 그리고 투자 매매업은 바로 자기의 계산. 자, 요 해당되는 내용에서 무엇이라고 했죠? 자기의 계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계산이기 때문에 요 해당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바로 투자 중개업이 아니라 투자 매매업이 되는 것이죠. 확인해 볼까요? 투자 중개업이 아니라 투자 매매업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집합투자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자산운용회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뭐죠? 집합투자? 집합투자자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합투자자인 자산운용회사는 집합투자 상품을 직접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요. 판매할 수가 있다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증권회사라든지 요 회사들은 이 집합투자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요 내용도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증권회사라든지 여기 나오고 있는 자산운용회사라든지 집합투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요거를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번. 신용카드 회사는 여신 기능 없이 수신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여신 무엇일까요? 줄여의 믿을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신용을 주다. 이것이 바로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수신, 숫자는 받을 수, 신용 할 때 그러니까 신용을 받는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요거를 예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신용카드를 안 들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회사라는 건 대표적으로 여신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수신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바로 은행이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확인해 보면요. 신용카드 회사는 수신 기능 없이 여신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쉽습니다. 암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5번. 입출금이 자유로운 유동성 상품은 은행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은행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건 아니지요. 증권회사라든지 또는 어디서든 판매가 가능한 것이 바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입니다. 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하기 앞서가지고 어떤 내용을 조금 확인하시면 될 것 같냐면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게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상품입니다. 그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빼거나 또는 언제든지 내가 돈이 남으면 다시 넣거나 할 수 있는 게 바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인데요. 해당되는 내용 이 상품은 이자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상태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상품을 은행에서만 판매한다. 이것은 틀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정답 확인해 보면요. 은행뿐만 아니라 자산운용회사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뭐라고 하죠? MMF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권회사 등에서도 판매한다. 이 증권회사 많이 들어보셨죠? CMA라고 하죠. 그 때문에 MMF라든지 CMA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6번. 주식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차입 금액으로서 상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 된다.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채권과 함께 구분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이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자기 자본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차입 금액은 바로 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환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채권이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기업에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나중에 이 채권자에게 무엇을 줘야 되냐면은 원금과 거기에 해당되는 이자를 같이 상환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식은 그렇지가 않죠. 왜냐? 배당만 하면 됩니다. 그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수단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기 자본으로서 상환 필요성이 없고 배당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 된다. 이렇게 채권과 주식을 구분지어서 같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17번. 기업 공개란 다수의 투자자에게 주식을 분산하는 것을 말하며 기업이 발행한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진다. 이게 나와 있는데요. 요 해당되는 내용은 무엇과 같이 알아두시면 좋으냐면은 바로 상장이라는 개념과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업 공개라는 것은 주식회사의 면모를 갖추는 것입니다. 구주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신주를 발행해가지고 이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기업 공개를 하는 것인데요. 요 상장이라는 것이 바로 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기업이 발행한 증권 종목별로 상장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요 기업 공개는 정답을 확인해 보면요. 반드시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특징에 있습니다. 때문에 요 해당되는 내용을 같이 암기하실 때에는 상장이라는 개념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 상장은 기업 단위가 아니라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증권 무엇별로? 종목별로. 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같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18번. 무상증자 시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무상증자, 증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본금을 넓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증자도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신주 발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해야 되는데 그 배당금을 대신해서 무엇으로 주는 거냐면 바로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을 발행을 했으니까 자본금은 늘어나지만 배당금을 대신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재산이 늘어날까요? 그건 아니지요. 그 때문에 무상증자는 바로 자본금은 늘어나지만 실질 재산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안 늘어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늘어나고 또한 여기 실질 재산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되는 내용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무상증자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 부분도 같이 암기를 하시면 되고 유상증자, 무상증자, 증자는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자본금과 실제 재산이 같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유상증자고 그리고 자본금은 올라가지만 실제 재산은 올라가지 않는 것이 바로 무상증자이다. 이렇게 같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늘어나지만 실제 재산은 증가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정답이 되겠죠. 자, 19번. 감자는 기업의 이익 잉여금이 생길 때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감자는 바로 대응되는 개념이 바로 증자입니다. 주식수를 줄이는 것인데요. 그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틀렸기 때문에 정답 확인해 보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 바로 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감자라는 개념을 대응되는 개념이 증자도 같이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20번. 주식의 매매 거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 날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식 거래는 한 주일에서 바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가능하고요.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뭐 법정 공휴일이죠. 근로자의 날 12월 31일 요 해당되는 내용에서는 바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에 그 시간도 있는데요. 그 시간은 바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그래서 6시간 30분 동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 내용, 그리고 주식 매매 거래는 매매 계약에 체결한 3일째 되는 날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요 세 가지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융시장의 이해 부분 그 파트 1을 함께 살펴보셨고요. 다음번에는 금융시장의 이해 파트 2를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